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러나 결국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8년 차에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혼한 지는 올해로 딱 1년째가 되었어요. 그동안 어찌어찌 아이와 둘이 싱글맘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1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있더라고요. 이제야 저도 제 과거를 돌이켜보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이혼하는 이유야 부부마다 다들 다르겠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는 여자 중에 아마 본인 잘못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을 감수한다는 게 제가 해보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참다 속이 썩어나가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이혼이거든요. 저는 남편을 비롯한 씨가 쉽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모의 부당한 대우와 무시를 견디다 못해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에게 잘난 게 없어서 아들한테 도움도 못 주고 아들 인생 발목을 잡았다고 노래를 부르는 시어머니를 참았지만 못 참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혼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찬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이혼이 아니에요. 저는 이혼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존재는 저에게 많이 각별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댁에서 저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엄마가 돌아가신 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늘 그랬죠.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중재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아요. 당신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아니지? 그럼 법원에서 당신한테 친권 양육권을 줄 것 같아? 얘는 우리 이씨 집안 자손이야. 당신이 키우게 둘 줄 알아? 내가 키우면 당신 애 볼 생각이랑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혼 같은 얼토당토하는 꿈 꾸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집 들어와.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애 가지고 협박하니?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 더 애는 못 주겠다. 당신같이 치졸한 사람이 애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겠어? 보나마나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신경도 안 쓸 게 뻔한데 내가 미쳤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얼토당토하는 꿈 꾸지 마. 네, 이게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마주해야 했던 남편의 민낯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지질하고 존폐인 같은 인간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협박도 더는 제 결심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보다 돈은 적게 벌지만 든든한 직장이 있었던 저는 다행히 아이를 제가 데려와 키울 수 있게 되었고요. 결혼 초기부터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혼 시작부터 제 자존심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말들을 만나기만 하면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를 마뜩찮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 하나가 그나마 어머니에게는 용납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마지못해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결혼식을 하던 날조차 저에게 날선 말을 하시던 양반입니다. 아직도 너무 상처가 되었던 일이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결혼식 날, 그날마저도 시어머니는 절대 조용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던 게 사실이지만 설마 제 결혼식 날까지 그렇게 행동하실 줄은 몰랐죠. 우선 시어머니는 혼주 한복을 고르시는 단계부터 내가 결혼식장에서 제일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야 한다며 한복 색상을 분홍색을 고집하셨습니다. 흔히 신부가 돋보이도록 혼주는 은은한 색상을 입는다는 걸 모를 리 없으셨을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혼주 한복 맞출 때 한복집에서도 아들 엄마는 옥색이나 푸른색을 입는다고 만류하셨지만 어머니는 한복집 사장님 말을 이런저에 거절하셨습니다. 어차피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좀 화사하면 어때요?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얘 며느라, 안 그러니? 너는 상관없지? 이렇게 말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대답 없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치장을 하셨습니다. 화려한 머리 장식에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짙었고 한눈에 봐도 제 결혼식인데 신부보다 더 공을 들이신 게 티가 났죠. 아들 장가 보내는 엄마가 물론 주목받는 자리인 걸 잘 압니다. 손님 맞이도 해야 하고 평생 한 번일지도 모를 아들 결혼식에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래, 그냥 넘어가자. 결혼식인데 기분 좋게 끝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에게까지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평범한 회색빛 혼주 한복을 입으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바라보며 아주 듣기 좋은 척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딸 가진 엄마가 이렇게 꾸밀 줄을 모르셔야 하는 건가? 딸 결혼식에 화장이 너무 초라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 멋 좀 내시지. 우리 며느리가 사부인을 닮아서 치장할 줄 모르고 꾸미는 재주가 없군요.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인데요. 엄마는 시어머니 말에 그저 예쁘고 젊어 보인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을 듣는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제가 결혼식에 누가 될까봐 조용히 계셨고 그저 저를 위해 손을 맞잡고 축복해주고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본인이 돋보이려는 행동을 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심지어 지인들이 몇몇 있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신부 화장을 하고 앉아있으니 조금 봐줄 만은 하구나. 우리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으니 너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아유, 우리 아들한테는 사실 아까운 결혼인데. 어쨌든 오늘 조금이나마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네. 요즘 화장 기술은 참 좋단 말이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도 다 옛말이야. 그렇지? 어머니가 생각 없이 말을 하시는 걸 들은 주위 사람들은 다들 민망해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고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뒤집히는 걸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길에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늘 어머니 너무하셨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무리하게 말씀하셨는지 알아? 신부 대기실에 내 지인들 다 와 있는데 봐줄만 하다느니 호박이니 수박이니. 당신 어머니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 내뱉으면 본인은 기분이 좋으신가? 하지만 남편은 제 불만에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가 아들 결혼하는데 남들 앞에서 한번 아들 유색하신 거지 뭐.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신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결혼식 날의 일이 단지 나와 우리 친정 엄마만 기분 나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친정은 늘 시어머니의 비교와 비난의 대상이었고 남편은 늘 옆에서 방관자로만 있었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친정집을 깎아내리는 말은 아주 일상이었죠. 특히 우리 친정이 별 볼 일 없다는 말과 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늘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아이고, 원래는 남자가 처가를 잘 만나면 출세하는 법인데. 네 친정은 뭐 제대로 된 집안도 아니고 오히려 네가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지 않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너는 덕 받은 줄 알고 살아야겠구나. 능력 있는 우리 아들 네가 뭘 도와주지 못할 거면 적어도 내줘라도 잘해줘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어요. 특히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그 배신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참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도 우리 엄마를 건드리는 건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제 친정엄마를 대놓고 헐뜯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 정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직장일 하다가 힘들면 살림하기 버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 역시 야근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 집안 살림을 도와주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평일에 집이 엉망일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셔서는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뭐 어머니 눈에 제가 야무지지 못하게 보였을 테죠. 하지만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 알아서 살게 놔두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왜 이렇게 남편을 잘 챙기지도 않는 마누라랑 살아야 하느냐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넌 대체 친정엄마한테 뭐 하나 배운 게 있기는 한 거니? 네가 그 흔한 신부 수업도 안 받아보고 결혼한 건 그렇다 쳐. 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원래 이런 건 친정엄마한테 배우고 와야 하는 건데 너도 엄마 닮아서 그런지 집안 살림이나 사람 대하는 걸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 내가 앞으로 너 어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차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말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라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 때문에 친정엄마가 어머니께 왜 욕을 먹어야 해요?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 안 가르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게 어머니 성에 안 차면 어머니가 제 살림 다 알아서 해주시던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발끈하면서 말해도 콧방귀를 끼며 대답하시더군요. 나도 답답해서 그런다. 우리 아들도 집안 좋은 여자 만났어 봐. 내 주위에 처가 덕보고 건물주 된 사람이 한둘인 줄 아니? 귀하게 키운 내 아들 별 볼 일 없이 사는 게 속이 상해 그래.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도 남편은 듣기만 할 뿐 몰아 나서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주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요. 당신은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어? 당신 입으로 한마디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려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또 이럼 그때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야? 하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 한숨만 내쉬며 대답했죠. 에이,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가 매번 어머니 하는 말을 막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만두시겠어? 당신도 알면서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제 고통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에 대한 무시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저 제 운명이라며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결혼 생활을 과감하게 그만두어야 하는데 뭐가 더 볼 게 있다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을까 싶어요. 미련한 마음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나서 손녀딸을 예뻐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친정엄마가 외손녀를 예뻐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나 질투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친정엄마 집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 시어머니는 꼭 간섭을 하시거나 불편한 티를 내셨습니다. 엄마는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그렇게나 싫어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시댁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얼굴에 불만이 잔뜩 서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친정 갔다 왔구나? 네 엄마는 너 없이 못 사냐? 그렇게 친정 끼고 살 거면 시집은 왜 왔니? 애기 데리고 자꾸 밖에 나다니고 그럼 못 써. 주말에 시댁에 올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냐?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시니까 가끔 아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외손녀 보여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얘. 그렇게 친정만 챙길 거면 차라리 네 엄마랑 같이 살지 그러니? 너는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어머니는 단지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뿐인데 왜 그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불쾌한 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 불가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대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게 없으니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매번 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며 하소연했어요. 당신 어머니 정말 너무하셔. 내가 친정에 다녀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내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왜 그러신데? 어머니는 내가 친정엄마랑 아예 안 보고 살기를 바라시나? 정말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타박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좀 어머니께 말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죠. 또 어머니랑 싸웠어? 당신도 그냥 대충 흘려들으면 되잖아. 어머니 원래 말 험한 거 알면서 왜 매번 기분 나빠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당신이 말대꾸만 안 하면 혼자 그러시고 말잖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구나. 내가 말해 뭐 하겠어. 맨날 중간에서 방관이나 하고 우리 친정 엄마한테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얻겠다고 불평불만을 했나 몰라. 늘 둘 사이의 싸움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시댁과의 갈등을 얘기하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간혹 엄마가 오라고 하셔도 못 갈 상황이 되면 시답지 않은 핑계를 대며 못 간다고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도 네가 오는 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니? 네가 힘들다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대신 엄마는 언제든 네 편인 거 잊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쁜 네 딸내미 하나 보면서 순리대로 살면 꼭 좋은 날 올 거야. 친정엄마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엄마는 늘 저를 걱정하고 배려하시는데
저는 엄마를 온전히 챙기지도 못하면서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했달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는 일만 생기면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쳐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은 결국에는 갑작스런 일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엄마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엄마는 평생을 일을 쉰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새벽부터 늘 고되게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시집가기 전에는 자주 손을 보태드렸는데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무리하신 날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가게 직원에게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어머니께서 평소에 혈압약은 잘 드셨다는데 아마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 같네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순간부터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며 엄마의 손을 붙잡고 계속 불렀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 우리 아직 같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행도 가야 하고 못한 이야기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거 아니지? 엄마, 제발.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끝내 듣지 못하셨어요. 의료기계의 삐 소리와 함께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엄마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엄마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은 멍했고 마음은 공허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곁에서 시댁 식구들은 믿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가신 게 차라리 나은 거야. 병원비 오래 쓰면서 오래 고생하느니 이렇게 빨리 가신 게 복이야. 그래도 병원비는 많이 안 들었나 봐. 애비가 하는 말 들었다. 사부인이 그래도 자기 아플 때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대비는 아주 철저히 해놨다며? 뭐 보험이라도 아주 단단히 들어놓으신 거야? 시어머니 말을 들은 저는 멍해졌어요. 어이없어하는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어머니를 툭 하고 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에 충격을 받은 저의 친정 식구들과 엄마 지인분들이 시어머니 말에 놀라면서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꾹 참으며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장례식 동안 시댁 식구들은 내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언제 끝나냐,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심지어 마지막 날엔 장례식장의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종거리는 직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대충 밥상을 차려놓고 사람들 대접하라는 거야? 너는 직장에서 상조회를 들었다면서 이게 뭐냐? 아유, 나중에 나 죽으면 이런 데는 절대 부르지 말아라. 집안이 볼 거 없으니 조문객도 없고. 사부인 가는 길이 참 쓸쓸하구나. 쓸쓸해.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저런 식의 막말을 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친구분들이 당황해서 눈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으로 대충 넘기려 했지만 제 마음속엔 불덩이가 하나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장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남편이 거슬리는 언사를 꾹 참았습니다. 아이를 이모에게 맡겨둔 채 저는 엄마의 장례를 눈물로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가 마무리될 때쯤 빈소를 나가던 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황당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애미야, 네 친정엄마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깝긴 하다만 그래도 어쩌면 너 큰 고생 안 시키고 돌아가신 건 잘된 일인 거다. 막말로 병원에서 반병신으로 지내느니 때맞춰 잘 돌아가신 거라 생각하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때맞춰 잘 돌아가신 거라니요? 듣자니까 사부인이 섭섭지 않게 상속해줄 현금도 있다며? 보험금도 남겨놨다고 그랬지? 그거 나중에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자. 안타깝긴 하다만 어쩌면 우리한테 그동안 네가 도움된 게 없으니 이게 우리 집의 며느리돌이를 제대로 할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라. 어머니, 저 아직 장례 중이에요. 엄마 보내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 저 솔직히 불편하네요. 그래, 알겠다. 아이 급할 거 없지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으란 말이야. 아무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친정엄마가 남긴 돈으로 목숨 걸 거 없어. 네가 그러면 친정엄마가 하늘에서 좋아하시겠니? 사부인도 네가 우리 집에 도리를 다하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해하시겠어. 저는 어머니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 앞에서 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시댁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사후 정리를 하던 중 그때부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시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잠겨있는 저를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제 더는 저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남편을 포함한 시가 식구들은 더욱 대담하고 집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에 대한 관심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집, 보험금, 가계 보증금 등 엄마가 평생 땀 흘려 모은 것들에 대해 그들은 모든 걸 샅샅이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엄마의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남편은 제가 상속받는 돈이 당연히 자기 집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듯이 행동하셨어요. 한 번은 남편이 갑자기 제게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보험금은 어느 정도 나온 거야? 그리고 엄마 가게 보증금도 꽤 되겠지. 와, 그럼 우리 이참에 한 방에 대출 갚겠다. 당신도 상속받아서 통장에 모시고 있을 생각은 아니잖아. 어떻게 쓸지 잘 고민해봐야겠네. 엄마를 떠내보낸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마치 그 돈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너무나 태연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게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한테 할 소리야? 저는 참았던 화를 꾹 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제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당신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이 전부 상속받을 거잖아.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대출도 갚고 남는 돈은 투자하면 되지. 요즘 부동산 오르니까 좋은 데 집 사자고.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사두려는 집이 있는데 거기다 보태면 어떨까? 당신도 고민해봐. 이런 건 가족끼리 돈이 오고 가야 뒤털이 없는 법이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엄마가 계셨다면 남편이며 시모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탐욕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텐데 이제 엄마가 없는 걸 알고 더 대담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상가상 시어머니는 아주 본격적으로 엄마의 보험금을 탐내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 친척들이 왔으니
장례식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리는 아는 사람인지라 인사 정도는 드릴 생각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시가족 일가 친척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저 들으라는 듯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좀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지. 다들 요즘은 신축 아파트 좋은 데로 가잖아. 마침 며느리 친정에서 보험금 좀 남겼다는 거야. 글쎄 우리 며느리도 그 돈으로 집 살 때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참 착하네. 당연히 시댁 집 살 때 돈 여유 있으면 보태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 친정엄마도 하늘에서 시댁에 효도하는 걸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예, 애미야. 너희 네가 좀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우리 집 살 때 비용 좀 보태봐. 우리 아들 대출도 갚고 집도 좋은 데로 옮기면 얼마나 좋아. 네 엄마도 하늘에서 이걸 보고 흐뭇해 하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차라리 제가 희생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가 떠난 뒤에도 저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었던 보험금마저 이렇게 탐내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분노를 넘어서 혐오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건 말건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친정엄마 보험금을 어머니 집 사는데 보태드릴 생각은 없어요. 막말로 그럴 돈 있으면 제 명의 집을 사는 게 우선이지 어머니 집 사는데 엄마가 남긴 재산을 드릴 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느 며느리가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시댁집을 사드리겠다고 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겁니다. 친척분들은 제 말을 듣고는 또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모두 듣고 있는 남편도 미웠습니다. 아니 여보, 고민도 안 해보고 거절할 일은 아니잖아. 어차피 가족끼리 좀 도와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엄마도 다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도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줘.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아까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집안 가장은 네 남편 아니냐. 아무리 사부인이 너한테 남긴 돈이라지만 부부 공동재산이나 다름없어. 서로 의견 조율해서 쓰는 게 맞지. 안 그러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시모나 남편은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걸 넘어 엄마가 저에 대해 남긴 마지막 사랑까지 모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득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가 식구와 남편이 제가 상속받을 재산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단돈 10,000원도 시댁에 넘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상속 문제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갈라서기 위해 이혼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탐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줄기차게 제 상속 금액과 보험금을 같이 관리하자며 요구했어요. 저는 물론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동안 연락을 끊어버리자 아이를 통해 말을 듣다가 답답했는지 집으로 들이닥치셨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며 돈 내놓으라는 말을 너무나 당당히 하셨습니다. 남편을 등에 업고 아예 결판을 지으러 오신 듯 했어요. 얘, 네가 계속 고집 부린다며? 너는 왜 그리 이기적이니? 우리 집도 이제 좀 체면 차려야지. 네 엄마가 남긴 돈으로 좋은 데로 옮기면 우리 아들한테도 좋고 네 아이한테도 좋잖아. 네가 이럴 때 가족을 위해 큰 결심을 해야지. 안 그러니? 제가 차분히 거절 의사를 밝히려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몰랐겠지만 사실 내가 근래 집을 한참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네 엄마가 딱 잘 들어가신 거야. 이 타이밍에 이런 기회가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 시어머니 말이 소름이 끼쳐서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무시와 폭언에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했던 말들 중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도를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은 엄마가 저에게 남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미안해하길 바랬던 제가 어리석었죠.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우리 집 다 잘 되자는 건데. 네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싫건 좋건 지금은 보태줘야 할 상황이야.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이사갈 아파트를 계약했어. 잔금 치를 때까지 네 엄마 보험금 내 계좌로 붙여놓았으면 하는구나. 내가 다른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엄마 보험금 일부만 보태라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화도 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 돈을 보태면 우리 집도 좀 나아지고 아이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너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어머니가 집 계약하신 거 나도 막지는 못했어. 당신이 보험금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니까 말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여보, 그냥 이렇게 된 거 그 돈 좀 보태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주어진 위치는 가족도 아내도 아닌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단순히 요구를 넘어선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친정가족을 잃었는데 이 집안은 엄마의 마지막 사랑마저 탐내며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벌써 집을 계약했다고요? 저는 한 푼도 못 드리니까 계약금 날리든 말든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앞으로 저한테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요,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안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뭐라고? 이혼? 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해?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에 이혼 같은 건 없다. 알겠니?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고 시어머니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이 관계를 끝낼 준비를 끝냈기 때문이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저는 이미 준비 다 끝냈습니다. 여기 이혼 소장이요. 접수만 하면 바로 법적 절차 들어가니까 어머니랑 당신은 소송 준비나 잘하세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당신 그동안 나 모르게 이딴 소리나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다야말로 충격이다.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갑작스럽다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마가 남긴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당신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해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당신 어머니 편만 들면서 늘 나를 무시했다고! 이제 끝이야.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 이혼하면 네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얘는 우리 집안 자손이야. 너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결심했는지. 오늘 이후로는 내 돈, 내 아이, 내 인생을 빼앗길 생각 없습니다. 결혼 내내 저 무시했으면서 지금 와서 돈 탐내는 어머니 정말 진리네요. 뭐라고? 우리가 네 돈을 탐내? 너 그게 가족에게 할 말이야? 네가 이러는 게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저는 시어머니보다 목소리를 더 높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딱 잘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하늘을 운운하세요? 엄마가 당신들 좋은 집에 살라고 죽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랑 이 사람 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엄마의 죽음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저와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로써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걸 며느리를 맞았는지 정말 후회된다.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 난리야?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니까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잠시였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줬어야죠. 하지만 당신들은요. 제게 상처만 주고 엄마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려는 당신들이 과연 가족이에요? 네? 저는 이딴 집안에 안 어울리는 사람 맞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다 얘기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똑똑히 들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시죠? 결혼식 날 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초라하다고 비아냥거리셨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불평하셨던 건요. 저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제 말이 끝나자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때맞아 잘 돌아가셨다니요. 이런 말이라 하는 분이 저한테 가족이라니요. 아니요. 제게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분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고집을 부려?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이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무시요? 어머니, 무시당할 행동을 한 건 저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게 무시를 당해야 할 이유를 매일같이 만들어주신 건 당신들이죠. 앞으로는 절대 저와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이용당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이혼은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무시해? 지금 당장 보험금 붙이지 못해? 계약금 날리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돈이 마음에 걸려 목소리를 낮추며 구질구질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줄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쉴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단호히 이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당신은 내 편도 아니고 당신 가족들처럼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어. 더 이상은 당신과 살 수 없어. 처음엔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죠. 내가 친권 가져갈 거야. 당신보다 내가 법원에서 더 유리할 텐데 그걸 감수하겠다고? 저는 남편의 협박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당신이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협박하지 마.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 말은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협박도 하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단호히 흔들리지 않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저는 남편과 모든 대화를 끝낸 뒤 이혼 서류를 제출하며 긴 악몽 같았던 결혼 생활을 마침내 끝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걸 느끼면서 정말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내려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어요. 제 자신보다 남편과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끝없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서 한 장에 이렇게 큰 자유가 담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계실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요.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엄마처럼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해줄 사람들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혼의 상처를 딛고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과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저와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